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원빈, 손정우고요. 저희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인권연구팀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발표에 참여를 해주지 못했지만 그 참여한 팀원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정예린, 조영진, 박지, 최원빈, 손정우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 내용을 훑어보고 그리고 그 연구의 그리고 재원, 마지막으로는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입니다. 네, 작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요. 특히 교육 환경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탓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인권 연구에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적으로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히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을 연구하였는데요. 거기서 수상을 한 다음 후속 연구를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재활협회에서 아, 그 연구를 좀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좀 더 일반적인 부분까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좀 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동기는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서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및 교수자 두 주체가 비대면 수업에서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공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 의무적인 성격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로는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대학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선 인터뷰를 가장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을 했고요. 좀 더 넓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참여율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총 6분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분, 그리고 시청각장애 학생분들까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와 별개로 문헌조사까지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는데요. 이 문헌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비대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별도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비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 학생을 위한 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대면 교육 운영 매뉴얼 중에서 특별히 비대면 교육 운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문헌조사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학교는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보고서에서 나름 장애학생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된 최우수 캠퍼스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몇 개교를 선정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장애인 학습권과 관련해서 선행연구를 하긴 하였는데요. 이 학습권을 주제로 하는 연구 중에서는 실제로는 대면 환경에서의 학습권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 방향 그리고 재원 위주여서 장애 학생을 위한 매뉴얼 자체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였고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의 장애인 학습권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제안함에 있어서 좀 더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교육 원리로서 보편적 학습 설계, 유리,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보편적 설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염두하고 각각의 매뉴얼을 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채팅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파일 공개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보내려고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채팅으로 이상하게 PDF 파일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발표 이후에 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일단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목차를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 목차를 구상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목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제도적 지원 차원과 비대면 교육 강의를 지원하는 차원인데 제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육지원 인력제도 그리고 장애학생과 교수자 간의 소통 창구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을 해보았고요. 비대면 교육 강의 지원에 있어서는 교수자가 주체가 되어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 과정, 실시간 수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시험 및 과제를 내는 과정 이렇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협회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 매뉴얼을 보다 배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새롭게 파일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용과 교수자용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4개의 사례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교육지원 인력 제도입니다. 이 교육지원 인력 제도는 흔히 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뉴얼 제안을 위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매뉴얼을 제안했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지원 인력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장애학생 도우미의 활동 내용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활동 가이드가 부재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육 지원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참고를 했는데 대구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도우미 비대면 활동 가이드를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자료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었고 해당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학생 도우미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명시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속기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문자통역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용해야 하는 실시간 속기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팀뷰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매뉴얼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좀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도우미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 시간, 그리고 변화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도우미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실시간 수업 지원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 학생이 줌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채팅창을 활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우선 탭 버튼이 있는데 이 탭 버튼을 이용해서 채팅창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채팅창을 찾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채팅을 읽는 기능이 빠르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수자가 채팅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 바로바로 답변을 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출석 체크를 할 때 바로 누구누구 하면 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빠르게 답변하기 힘들다라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수업과 동시에 채팅창을 사용할 경우에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자가 말하는 소리와 그다음에 채팅창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의 소리가 겹치다 보니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매뉴얼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교수자는 수업 진행과 동시에 채팅창을 활용하기보다는 채팅창만 단독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시각장애 학생이 수업에 있을 경우에 모든 수업자가 꼭 채팅창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구두로 한다라는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 행사 직전에 신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을 제안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긴 한데, 좀 더 유니버설 하려면, 그러니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이 되려면,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한을 두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매뉴얼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실시간 수업 지원을 이어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 실시간 속기 지원과 수어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문 속기사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했고 장애 학생 도우미 중 대필 도우미의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실시간 속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어 통역 저희가 서울대학교를 우선 집중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어 통역 자체가 없다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참고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대구대학교에서는 실시간 속기와 수어 통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속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쉐어 타이핑 같은 실시간 속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할 것을 명시해 두었는데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실시간 속기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속기를 할 때에 채팅창도 동시에 활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장애학생이 그 속기 자료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채팅 내용도 함께 기록한다라는 부분을 포함을 해두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이제 장애 학생과 교수자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저희가 매뉴얼을 이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만들었으니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매뉴얼 가안을 만들고 이를 몇몇 교수자분들께 피드백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셔서 참고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교수자의 부담이 너무 과중될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교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교수자가 장애 학생의 수강 여부를 직접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사실 장애 학생이 직접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교수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자가 장애 학생의 지원 요청을 직접 받고 이에 대해서 직접 응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모델인데
장애학생이 교수에게 직접 지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센터가 개입을 하더라도 엄청 조정을 거치지는 않고 이제 전달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와 버클리대학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 전 대구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장애학생이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이를 그대로 교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센터가 개입을 해서 최대한 조정을 거치고 조정된 내용을 이제 교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한 이후에 장애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이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의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의 지원 요청이 교수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센터가 개입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에 최소화된 내용을 이제 교수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서는 보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새롭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장애학생의 지원 요청을 교수자에게 하지 않고 그 전에 센터를 무조건 거치도록 하여서 센터에서 이 지원 요청 내용을 최대한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 후에 교수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안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교수자가 지원 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두었고, 센터에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의 및 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의의로는 첫 번째로는 장애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현황 조사를 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매뉴얼이 앞으로 배포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매뉴얼이 좀 더 보완적으로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된다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도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재현을 해보자면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한정해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또 장애 학생 중에서도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에 국한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 그 즉 비대면 수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줌에 한정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앞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식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며 또 장애 유형도 훨씬 더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줌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결국에 이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배포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연구하면서 겪었던 조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적용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사례 자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알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포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이번에 매뉴얼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장애 학생 지원센터 그리고 교수님들께도 매뉴얼을 보내봤는데 그냥 확인하겠다라는 답을 주신 교수님들도 몇 분 계셨지만 그냥 답장을 전혀 해주시지 않거나 네, 응답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배포가 개인 자격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